오롯이 책 속의 세상에 집중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12월 달이 며칠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책 쓰시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일주일 지나갔는데? 저는 썼습니다. 저 집에 갈까 봐요. 집에 갈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균형을 못 맞추는 거죠? 죄송합니다. 두 분 목까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네. 내년엔 그냥 박사 씨와 둘이 하는 거로. 그럴까요? 네. 책 쓰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만. 온전히 우리가 책 쓰는 그 시간을 좀 벌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박사 씨와 내년부터는 단 둘이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아직 못 쓴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1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마무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또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미뤄뒀던 책 중에 읽고 싶었던 얇은 책 한 권. 네, 좋죠. 얇은 책은 참 얇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감 있어요. 그렇죠. 얇은 것도 좋고 사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키친 같은 책은 그렇게 얇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쉽게 빨리 읽힙니다. 이런 책들 몇 권을 읽고 나면 예열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어렵거나 두꺼운 책도 굉장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좀 예열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이제 독서 체력이라고 하는데 네. 예, 좀 이렇게 빨리빨리 책을 끝내는 그 이제 리듬이 이제 몸에 붙어야 또 어려운 책들도 이제 읽게 되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사 씨께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읽어볼 책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입니다. 87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이에요. 자, 이듬해에 이제 발표한 키친의 후속편이 또 나오죠. 만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키친과 만월 이 두 작품을 오가면서 오늘 북구북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모토 바나나 참 80년대 대단했던 일본 작가예요. 네. 한쪽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었다라면 요시모토 바나나도 참 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을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작가인데 그러니까 무거움과 가벼움의 밸런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루키와 바나나 해가지고. 어느 쪽이 가벼운 거죠? 하루키가 사실 문장은 뭐 가볍긴 합니다만 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나나도 굉장히 잘 읽히긴 합니다만 또 갖고 있는 이렇게 가벼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수그려 주는 것이. 네. 박사 씨와 둘만 진행하는 것도 쉽진 않겠네요. 네. 자, 요시모토 바나나 어떤 작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이 1964년에 태어난 일본의 소설가고요. 본명은 요시모토 마호코예요. 네. 이 아버지는 일본의 진보주의적 사상가이자 시인이고 또 비평가인 요시모토 타카키이고요. 이 언니는 하루노 요이코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1987년에 니혼대학 문예학과를 졸업하면서 쓴 이 달빛 그림자라는 작품으로 예술학부 부장상을 받고요. 이 오늘 다룰 이 키친이라는 작품으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으로 카이엔 문학상과 이즈미 교과상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1988년과 89년 사이에 쓴 5개의 소설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주 진기록을 세우면서 이 바나나 현상, 바나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꽤 있었지만 일본에서 인기도 대단했죠. 일본에서 뭐 사실 이 시기에 거의 상을 휩쓸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잖아요. 맞아요. 작품도 상당히 많고요. 문학상도 또 많이 받았고요. 이 특이한 건 일본 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꽤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네. 스칸노상, 펜다시에 문학상, 마스케라 다르젠트상, 뭐 문학 부분, 뭐 이런 책들, 이런 상들을 받았죠. 대단하군요. 네. 저희는 사실 이 시기에 이제 하루키만 알고 있었지만 물론 이제 요시모토 바나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일본 쪽에서 그 대단한 평가를 받는 작가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록을 또 소개를 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소설이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내한하셨을 때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자기는 매일 오고 싶다고 말려주시면서. 그럼요. 저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요시모토 바나나도 일본 자국 내보다 이탈리아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당시에 비슷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과연 이탈리아에서 이 요시모토 바나나의 작품에 열광하게 됐는지 오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키친과 만월 이 두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키친 같은 경우는 키친이 나와서 인기를 끄니까 후속편이 만월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소설이 이어집니다.
키친의 내용부터 먼저 보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미카케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할머니가 단골로 가던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이치란 청년이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권합니다. 네. 되게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니.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는 원래는 유이치의 아버지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되어서 현재는 어머니가 된 에리코라는 분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미카케는 할머니도 없는 외로운 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 계기가 바로 부엌, 키친을 보고예요. 그러니까 키친을 보니까 요리를 좋아하는 여자였거든요, 미카케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부엌을 보면서 아, 이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다라는 신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 명의 동거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뭐 그냥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에서 미카케는 서서히 할머니를 여인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에 키친의 내용이고요. 만월은 이게 입장이 좀 바뀝니다. 네. 만월에서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에리코가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유이치가 갑자기 유일한 가족을 잃게 되는 거죠. 미카케는 이미 요리사의 어시스턴트로 이미 나가서 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유이치를 위로하게 되는데 사실 위로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미카케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유이치는 훌쩍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미카케가 그 지방 출장 갔다가 정말 맛있는 돈가스 덮밥을 먹어요. 네. 이거를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장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도쿄로 돌아와서 유이치가 미카케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에서 끝납니다. 가족을 잃고 방황하기 직전에 유이치에게 끈을 내려준 건 이번에는 반대로 미카케였던 거죠. 현대 일본 사회에서의 소위 1인 가구들, 그리고 네. 그들에게 존재하는 어떤 고독감들, 또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위로해 가는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두 편의 어떤 연작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모토 바나나라고 하는 뭐 여성 작가 특유의 어떤 섬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키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의 어떤 장소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위로를 받는, 이게 참 흥미로웠거든요. 부엌은 이 책에서 일단 1편이라고 볼 수 있는 키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저한테 부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에겐 어떤 정말로 그 생활감을 유지하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집에서 이제 책을 보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다가 잠깐 환기해야 할 때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설거지감이 있어요. 설거지를 하신다는 건 뭔가를 드신다는 거잖아요. 해서. 그렇죠. 그릇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왠지 모르겠지만 그릇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먹은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테면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일테면 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부엌이 제일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혼자 남은 그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싸인 이 주인공이 부엌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이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뭐 이를테면 그 수도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그 바로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어떤 안온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전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관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일탈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어떤 걸 먹어야 되는 요리가 행해지고 또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 부엌은 정말 아주 일상적인 장소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일탈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부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영화,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음식남녀라는 홍콩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책은 더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음식남녀라는 홍콩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인류 호텔 요리사인 아버지의 요리를 먹어도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최후의 마지막 양념은 가족의 사랑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키친이 바로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요리가 준비되는 곳,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장소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제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죠. 그 식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또 사람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직접 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저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기 삶을 긍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고 계속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잃지 않는 행위인데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면 그냥 전화로 시킵니다. 사실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부엌이 꼭 필요한 공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따뜻한 버전이었고요. 조금 쌀벌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만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만월에서 유이치를 사모하는 그 여학생이 미카게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쫓아옵니다. 그때 이제 미카게는 음식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직장인 부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이제 그 여학생이 막 독한 말을 막 퍼부어요. 막 떨어져 달라. 막 이러면서 독한 말을 막 퍼붓는데 그래서 미카게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감정은 지금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전화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울면서 부엌칼을 휘두를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정말 부엌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위험한 곳이죠. 온갖 무기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무기만 있나요? 불이 있고. 그렇죠. 불이 있고.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엌이라고 하는 곳이 가족들을 굉장히 단합을 시키는 따뜻하고 안온한 공간인 동시에 사실은 이 부엌을 자기의 이를테면 보통 이거 방송 용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와발이라고 하잖아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저기요. 영역이라고. 영역으로. 네. 부엌을 자기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는 거죠.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거네요. 말하자면 거기서 이 미카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카게가 그 유이치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부엌을 둘러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 어떤 그 쉴 수 있는 곳, 자기의 근거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것이 부엌인 것이고요. 최근의 남성들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 과거의 남성들 보면 왜 세탁기 사용법 모르고 전자레인지 사용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자동차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용법을 모를까? 그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느 공간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과거의 이제 관점으로 이 미카게 입장에서는 부엌이라는 공간은 나의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어떤 폭언을 퍼붓는 사람은 내 공간을 침범한 사람이고 그 침범자에게는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내가 난폭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비로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키친, 부엌이란 공간이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유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과 만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과 그 후속편인 만월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앞서서 이제 부엌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리를 만들어서 함께 먹는 과정들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주는 나름의 어떤 의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까 테디가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아니라 식구,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요리라는 게 결국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머니들 보면요. 혼자 계시면 안 드세요. 네. 진짜 있는 음식 그냥 드시거나 식탁 위에 있던 떡 한 조각 드시고 그냥 그걸로 때우시고 네. 가족이 있어야 이제 비로소 요리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그래서 내 입맛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먹을 사람의 입맛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좋아하지 하는 식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타적 행위.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게 크게 말하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 너무 좋네요. 세계 모든 노벨 평화상은 다 그 가정의 그 부엌에 있죠. 네. 그분들이 안 계시다라면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의 한계. 네,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고 싶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이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제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텐데 이 같이 있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같이 먹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뭐 좀 더 먹어, 뭐 맛있게 먹는 것도 좀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 먹는다는 게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다른 이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뭐 식구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차 한잔 합시다. 밥한 공기 합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뭐 술 한잔 하죠? 라는 식으로 꼭 음식 이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뭘 이제 먹으면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뭘 안 먹으면 그러면 사람을 만날 핑계가 없어져요. 예전에 전유성 씨는 이렇게 제안한 적 있어요. 그럼 뭐 꼭 만나서 술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이거 낯색도 안 좋은데 언제 만나서 링거나 한 대 같이 마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실감하게. 그것도 결국 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네요. 어. 그러네요, 링거도.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게 제가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안 만나게 된 사람들이 한 트럭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니, 핑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좀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저희 옛날 술 친구들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 근데 거기서 또 제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네네. 보통 같이 만날 때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어색한 사람은 밥 먹자는 얘기부터 안 하거든요. 차 한잔 합시다 뭐 이런 맞아요. 정도로 그런 해서 것도 있어요. 점점 헤비해지죠. 네,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다는 행위는 이미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는 사이라는 건 굉장히 친하거나 네. 굉장히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입에서 사용되는 게 뭐 차나 한잔 합시다, 뭐 네. 술이나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아주 친해지면 또 뭐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밥은 그러네요. 밥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되게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던 얘기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은 놀아도 남의 사무실 가서 놀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내 사무실에서 놀면 이게 그쵸. 치우기 귀찮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 되니까. 두 분의 실용성이 좀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네요. 저는 아우 내 사무실에서 놀면 저거 언제 치워 저거 남의 집 가서 놀아야지 막 뭐 이런 건데 그게 네, 아니라 네. 그러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무조건 밥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누굴 같이 만날 먹어라. 때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것과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은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밥을 먹은다면 이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졌다. 밥 먹는 사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만남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밥을 더치페이보다는 이제 주로 어떤 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잘하다 네. 먹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한 번 살게요 하면서 이제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네. 그리고 제가 좀 제 친한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좀 친해지더라고요. 계속 먹으면서 이것도 맛있지만 뭐가 맛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먹으면서 먹는 얘기도 그렇죠, 그렇죠.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불만족한 사람들 같은데요. 이거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맛있지만 다음에 이거 마시면 더 좋겠다. 이러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 키친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다른 얘기였군요. 네. 그렇죠. 음식이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생존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네.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요리를 한다는 행위 또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행위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공감 또 치유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막 엄마 막 대판 싸우고 막 밥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가도 결국 씩씩거리시면서도 엄마가 밥은 차려주세요. 밥 먹어! 그러면 화해는 안 해도 나와서 밥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애정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엌과 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공간과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키친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후속, 이어지는 만월이라는 이 후속작, 이 제목은 어떤 의미를 띠게 될까요? 키친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월에서는 그러니까 위로받는 마지막 장면이 돈가스 덮밥을 택시를 타고 굉장히 먼 곳에서 배달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돈가스 덮밥. 네. 일본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친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보는 잣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한테도 먹여주고 싶다. 이런 같이 생각이 먹고 싶은 사람이 들면. 생각나면. 네. 네. 근데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짜 네. 누구랑 꼭 같이 한번 와야지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네,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이치가 머물고 있는 여관으로 이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봄날은 간다에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택시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지태 씨가 가죠. 그렇죠. 약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택시 기사가 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복비 드리잖아요. 네, 여기도 왕복비를 줍니다. 네, 20분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왕복비를 주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관에 도착했는데 문은 잠겨 있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라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미카게가 담을 넘습니다. 근데 그 담을 과정에서 굴러 떨어져서 더러운 물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하는 순간을 꿈꾼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 말로써 분명하게 알았다. 길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결코 운명론적인 의미는 아니다. 나날의 호흡이, 눈길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자연이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니 마치 당연한 일인 듯 낯선 땅, 낯선 여관의 지붕 물구덩이 속에서 한겨울에 돈가스 덮밥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너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정한 투로 하셔가지고 되게 네? 너무 비정한 투로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비장미가 납니다. 네, 아 달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물구덩이 한겨울에 자빠져가지고 누워서 네, 아 달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때문에 이 만월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의 상실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미카케가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게 키친이었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들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게 그 다음 만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월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초생달이 아니라 네, 꽉 찬 찬 달. 네, 그래서 이게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비어있던 달의 그 부분을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짐으로써 꽉 채우게 되는. 네. 사실 일본에서는 그 헤이안 시대인가요? 뭐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쑥스러워서 달이 참 아름답네요. 달이 참 밝네요. 라는 표현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대신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만월이라는 그 제목이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또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키친과 만월. 달이 참 밝았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간접 화법 싫습니다, 저는. 제대로 얘기를 하라고요. 돈가스 덮밥을 드시고 싶다는 거죠.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돈가스를 만든 원조 돈가스 집에 가봤어요. 맛이 없습니다. 아, 이럴 수가. 원조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슬프네요.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과 만월 책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과 만월 보면 작품 속에 요리 참 많이 등장합니다. 뭐 요시모토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하루키 소설도 계속 뭔가 만들죠. 뭐 파스타도 만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다 뭐 또 일본식 뭐 전골도 끓이고. 저는 왜 요시모토 바나나가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되게 나가서 사 먹잖아요. 네. 뭐 요리 문화가 없는 문화권은 없으니까. 근데 유난히 집에서 뭐 해 먹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적이었던 뭐 요리 이 책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자체에 나오는 요리보다는 계속 튀김 얘기가 나와요. 튀김. 고로케도 튀기고 튀김두부도 나오고 돈가스도 튀기는 거잖아요. 좋아하면서도 참 안 먹는데 튀김죠. 그래요? 뭐 튀김은 양말을
뭐 튀겨도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나요? 구두 튀겨도 맛있다는 네, 얘기가 네, 그런 얘기가 쉬운데. 있죠. 저는 이 튀긴 거 딱 하니까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에 쿠시카츠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꼬치인데 이 꼬치를 바로 앞에 있는 튀김기, 그 개인 튀김기 같은 게 튀김기. 있어요. 거기서 바로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 홍대에 잠깐 네. 생겼었다가 네. 몇 년 전인가. 예, 지금은 아마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나중에 가려고 했었는데 벌써 먹는데 나중이란 없습니다. 네. 그 쿠시카츠가 제가 도쿄에 가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오사카 맛이 또 안 나더라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오사카 햄버거하고 동경 햄버거도 네,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튀김을 보면서 정말 쿠시카츠 그게 딱 맥주 안주거든요. 바로 튀긴 그 튀김과 이거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맛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요. 닭껍데기 튀김하고 대파구이 제일 좋아요. 아, 대박의 맛이죠. 대파구이하고. 아니, 그게 끝입니까? 네? 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 문학적인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맛있었다. 이렇게. 이 요리라는 게 우리 네. 인류의 평화를 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 뭐. 문학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다 연결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박사 씨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일본과 이탈리아가 정말 그 해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냐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해먹는다기보다 먹는 것에 대해 읽고 먹는 것에 대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도 진짜. 무슨 먹방 엄청나게 보잖아요. 먹방도 먹방이고 그 인스타그램 저도 해외 친구들 좀 있는데 음식 사진 올리는 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해외 사람들 그렇게 안 올리거든요, SNS에. 네. 얼마 전에 누가 굉장히 개탄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자기가 정말 딱 진짜 이렇게 자세를 바로잡고 쓴 긴 글은 아무도 좋아요 누르지 않는데 음식 사진 하나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가 이제 눌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SNS가 인기가 없구나.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맨날 뭐 영화 평 쓰고 막 이러니까. 반드시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 어쨌든 어디선가 이유를 찾아야죠.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뭐 하루키라던가 바나나의 인기도 사실 그런 면에 좀 이렇게 기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내 요시모토 바나나나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다 보면 그 등장하는 음식 그 입에 이렇게 침이 싹 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본 갈 때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나왔던 음식들 참 찾아서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그 책에 등장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유니버셜이라는 음반 회사에 있을 때 이 컴필레이션 음반을 그 기획하던 파트에 있었어요. 그때 냈던 음반 중에 하나가 이 무라카미류의 그 책에 나오는 음악들,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나오는 음악들 이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영감들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아니 근데 정말 이 소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영화도 사실 음식을 되게 잘 다루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게 하는 장면들을 잘 그려서 그 음식 장면들만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또 그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봤던 것 중에 밤은 길어 걸어 아가씨인가요? 아, 네네. 그 밤새 엄청 먹어요. 재밌어요. 밤새 먹습니다. 네네.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저도 네. 그 굉장히 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이제 봤었는데 영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센가치히로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돼지로 변해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카모메 식당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식당 여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 읽으면서도 약간 일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묘사들이, 여기나 음식 묘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아까 튀김 얘기 하셨었는데, 역시 돈가스 덮밥.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사랑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매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갓지돈이라고 굉장히, 하는 소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먹고 싶게 만드는 별 얘기 하지 않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주 별 얘기 하지 않는데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따뜻한 한 공기의 음식을 바라게 된다라면 이 책이 전하는 어떤 온기를 온전히 흡수했다라고 이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K컬처가 엄청 또 요즘에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하죠. 네. 안타까워하는 게 K푸드,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이 한국의 어떤 문화적 위상이 올라간 데 비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K푸드를 좀 밀겠다라는 정책이 많이 요즘에 입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떡볶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 떡볶이집은 다 철거시키셔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정책인가 한번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사실 뭐 국가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K푸드이 세계에 나갔습니까? 드라마 때문에 치맥이 그렇죠. 치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단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로 치맥이 퍼져나가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문화라는 것이 사실 이제 유의미함과 어떤 완성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또 그걸 자꾸 퍼뜨리겠다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강박인 것 같은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사찰 음식만은 좀 퍼뜨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맛있습니다. 좀 드세요. KBS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어떤 아티스트가 한 명 왔는데 불교 신자라고 자기, 네. 비건이라고 해서 어디 먹을 데가 없겠냐. 근데 한국이 사실 비건들이 이 음식점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 마포에 있는 불교 방송국 뒤에 갔는데 거기 음식 정말 맛있더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한번 저도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부끄부끄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과 만월 읽으면서 맛있는 음식과 또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